일본 범죄사에서 최악이라고 불리는 상상조차 힘든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988년 11월 25일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한 여고생이 납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4명이었고 이들은 전혀 모르는 여고생을 무려 40일간 감금하고 집단 폭행을 가한 끝에 살해한 후 시신을 콘크리트에 유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범죄사의 길이 남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고 형벌 역시 터무니없이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운 처벌은 결국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출소한 가해자 4명 중 3명이 다시 재범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소 후 이들이 보낸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 앞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건의 발각과 가해자의 배경.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범행 40일이 지난 1989년 3월 29일 가해자 중 한 명이 또 다른 강간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면서였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미야노 조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여성 2명을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사실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한 피해자의 시신이 드럼통 안에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도쿄 아다치구 미나미아야세의 주택가에 있는 한 폐가에서 콘크리트에 굳어버린 17세 여고생 후루타 준코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의 중심 평범해 보였던 집. 피해자가 감금된 장소는 주범 중 한 명인 미나토 신지의 자택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2층 단독주택이었고 그곳에는 미나토 신지, 부모, 형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미나토 신지는 명문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의 과학기술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수재로 알려져 있었고 아버지는 의료기관의 사무장, 어머니는 수간호사로 일하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는 숨겨진 폭력과 공포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성장 환경과 비행. 미나토 신지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훈육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어머니가 이를 아버지에게 알렸고 그 결과는 항상 심한 체벌이었습니다.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미나토는 점점 폭력에 무감각해졌고 고등학교도 자진 중퇴하게 됩니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미야노조, 오구라 노부히로 와타나베 야스시와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고 이들은 당시 야쿠자계 조직 폭력배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수차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 강도, 차량 납치, 심지어는 불법 도박 자금, 모금 활동에까지 연루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범죄는 점점 더 대담하고 잔혹해졌고 결국엔 한 여고생을 납치하고 감금한 뒤 참혹한 살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가족의 방조와 침묵. 이 사건에서 더욱 충격적인 건 가족들이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머니는 피해 여학생이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지만 미나토의 극단적인 폭력성을 두려워해 끝내 외면했습니다. 한 번은 피해자가 도망치려던 순간을 돕다가 미나토에게 1시간 이상 폭행당한 후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형 역시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때때로 그녀에게 밥이나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구출 시도는커녕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 전체가 이미 폭력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은 피해자가 죽어가는 동안에도 그 사실을 침묵으로 방조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 후루타 준코는 약 40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겪었습니다.
매일같이 가해자들로부터 폭력과 강압적인 행위에 노출되었으며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초적인 인권조차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의료적 치료가 시급한 부상들을 입었지만 어떤 구조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고 그 결과 점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갔습니다. 사망 당시 그녀의 몸은 심한 멍과 화상, 출혈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고 부검 결과 복합적인 외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폭력과 조롱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아무도 그녀를 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었는가? 형벌과 소년법의 문제. 이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해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짧은 형량만 복역한 뒤 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주범 중 한 명인 미나토 신지는 도쿄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의 가석방이 가능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소년범에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눈에는 터무니없이 가볍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 미야노 조 역시 최초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되는 등 많은 이들이 보기엔 이 정도 형량으로는 결코 충분한 처벌이라 말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일본 소년법이 만든 현실. 이 모든 것은 일본의 소년법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소년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그 책임을 성인과 동일하게 묻지 않고 장래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다. 즉, 처벌이 아닌 교정과 교육이 법의 핵심 취지인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범행 당시 모두 만 18세 미만이었고 일본 형사소송법상 만 20세 미만은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처럼 실명 보도도 불가, 사형 구형도 불가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소년범에게는 원칙적으로 무기징역 이상은 선고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고 심지어 범죄 사실이 잔혹하더라도 갱생 가능성만 있으면 형량이 감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국민 분노와 사회적 반발.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일본 전역에서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서 드러난 끔찍한 흔적들, 그리고 가해자들이 고문을 놀이처럼 즐겼다는 자백은 사회 전체에 커다란 분노와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이들은 물었습니다.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사회로 돌아가도 되는가?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죽어도 법은 그들을 지켜줘야 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일본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년법이 갖는 딜레마. 소년법은 미성숙한 판단력을 근거로 처벌을 완화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범죄의 수준이 조직적이고 잔혹하며 계획적인 경우 청소년이라는 기준이 과연 보호받을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도덕적 회의가 뒤따랐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폭력단과 연결되어 있었고 범행은 충동적이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 폭행, 학대한 점에서 일시적 실수나 철없는 행동으로는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소년법은 그들에게 교육적 기회를 우선시했으며 결국 이들 대부분은 20대 초반에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현실로 이어진 결과. 그리고 그 결과는 4명의 가해자 중 3명이 출소 후 또다시 강력 범죄를 저지르며 소년법의 허점을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이후 수차례 소년법 개정 논의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고 오늘날에도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출소 후 미나토 신지의 삶. 미나토 신지는 1989년 체포 후 소년원 송치 판결을 받았고 단 2년 만에 조기 출소했습니다. 출소 당시 나이는 20세 미만, 범죄 당시 16세였습니다.
당초 그는 부모와 함께 지내다가 이후 도쿄 근교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아파트로 거처를 옮겨 혼자 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운송업, 육체노동, 트럭 운전 등의 직종을 전전했지만 문제 행동과 불안정한 성격으로 인해 장기 근속은 거의 없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출소 이후 벌어진 이웃과의 갈등. 2000년대 초반 미나토는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격렬한 언쟁이 빈번해 밤마다 고성이 들렸고 문을 세게 닫거나 벽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인해 소음 민원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화재 경보기를 일부러 작동시키거나 밤중에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해 이웃 주민들은 불안에 시달렸고 아파트 측은 결국 복도와 외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직후 미나토는 계약 갱신 시기조차 기다리지 않고 이사를 강행하며 해당 지역을 떠났습니다. 격투기 선수, 데뷔 시도 그러나 곧 중단. 그는 출소 후 한때 격투기 체육관에 등록하고 정식 프로 격투기 라이선스를 취득, 2004년 무렵 링 데뷔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활동명은 미나토 신지가 아닌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격투기 커뮤니티와 트레이너, 관객들 사이에서 그가 바로 그 콘크리트 사건의 가해자다라는 소문과 정체가 퍼지자 관계자들이 압박을 가했고 결국 그는 체육관을 떠나고 격투기 활동도 중단했습니다. 복지업계 취업 시도 그러나 반복된 분노와 퇴사. 이후 미나토는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반복적인 분노 조절 문제와 직장 동료나 이용자들과의 마찰로 인해 계속적으로 퇴사와 이직을 반복합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표정은 차분했지만 사소한 지적에도 얼굴이 확 변하며 이협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작은 충돌에도 책상을 내리치거나 욕설을 섞어 말하곤 했다. 결국 그는 정규직 취업은 불가능해졌고 단기 계약직 혹은 알바 위주의 생계형 노동으로 옮겨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 미나토는 2018년 기준 도쿄도 오타구 미나미카마타 지역에서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었으며 거주지에서 소란과 갈등이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경찰에 수차례 민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같은 해 8월 그는 살인미수 혐의로 또다시 체포되며 사회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미나토 신지의 재범 살인미수 사건. 2018년 8월 19일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 한 주택가에서 32세 남성이 차량 안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을 몰고 골목길을 지나던 중 길가에서 수상한 시선으로 노려보던 남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를 멈추고 창문을 열어 항의하자 그 남성은 다가와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고 피해자는 위협을 느껴 급히 차량을 출발시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열려있던 창문 틈으로 날길이 약 8cm의 접이식 칼이 들어와 피해자의 목 뒷부분, 후두부 부근을 찌르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대동맥이나 경동맥에는 치명상이 없었지만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로 체포된 인물은 바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미나토 신지였습니다. 그는 이 범행으로 인해 29년 만에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 수사 및 태도. 체포 당시 미나토는 경찰 조사에서 몸싸움은 있었지만 칼은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혈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칼, 그리고 미나토의 차량 및 옷에서 발견된 혈흔과 DNA 일치 결과를 통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범행 직후 칼을 세제로 씻고 수건으로 닦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던 듯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재판 또 한 번의 기만. 2019년 3월 사이타마 지방법원에서 미나토 신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판 내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나는 단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을 뿐이다. 경찰은 날 엮으려고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당시 자백한 건 가족이 아파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였다. 법정에서는 그의 고성과 변명, 공격적인 태도가 지속됐으며 담당 판사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미나토의 폭력성이 단순한 충동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공격적 성향이 습관처럼 굳어진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0년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소년법 논란의 재점화 그리고 다른 가해자 3인의 출소 후 범죄. 소년법 논란의 재점화. 2018년 미나토 신지가 살인미수로 다시 체포되면서 잠잠하던 소년법 실효성 논란이 일본 사회에서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다수의 언론은 그가 바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가해자라는 점을 처음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는 과거 소년범 전력 정도로만 모호하게 언급되었고 이 점이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더 크게 자극했습니다. 인터넷과 SNS 상에서는 언론이 소년법을 방패 삼아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왜 무시되나? 라는 비판이 확산되었고 소년법이 면죄부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불신감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건 미나토 신지 외에도 다른 3명의 가해자 모두 출소 후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가해자 3인의 출소 후 범죄. 1. 미야노 조오 당시 18세. 본명은 미야노 히로시였으나 이후 요코야마 히로시로 개명. 2009년에서 2010년 무렵 전국 각지의 일반 가정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마 승부 정보를 알려준다며 정보료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고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실형 여부는 비공개지만 언론에서는 구속 이후 수사 중 협조 부족을 언급하며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오구라 노부히로 당시 17세. 1999년 출소 후 야쿠자계 폭력단 구성원으로 활동. 2004년 지인과의 금전 갈등 끝에 지인을 강제로 감금하고 구타하는 사건을 저지름. 이 범행은 피해자의 자택에 찾아가 폭행 후 가택 감금, 이후 신체에 중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금치상죄로 기소되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과거에도 여성을 납치한 적이 있다는 말을 스스로 했다는 것. 즉, 콘크리트 살인을 무용담처럼 언급하며 죄책감이 없음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3. 와타나베 야스시, 당시 17세. 그의 출소 후 행적은 상대적으로 공개 정보가 적고 불확실합니다. 일부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출소 후 자택 주변에서 반복적인 시비, 가족과의 갈등, 소규모 절도 및 폭력 사건과의 연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역 사회에서는 위험 인물로 조용히 관리되고 있다는 증언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일본 내 일부 탐사 프로그램에선 그 역시 사건을 자랑처럼 말하고 다녔다는 증언자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와 논쟁의 핵심. 이 사건 이후 일본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심리 전문가들 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폐지 또는 개정 찬성 측. 극단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있어서 나이는 변명일 수 없다.
일부 청소년은 이미 성인 이상의 범죄 지능과 잔혹성을 갖추고 있다. 소년법이 오히려 강력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토 히데오 교수. 현재 소년법은 범죄 예방 효과보다 국민의 분노와 피해자의 절망을 키우는 구조로 변질됐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성인과 동일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 유지 또는 조건부 보완 찬성 측. 10대는 심리적 성장이 불안정하고 환경에 따라 충분히 교화 가능하다. 극단적 사례만으로 법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일반 청소년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소년법은 국가가 책임지고 미래의 사회 구성원을 복원시키는 수단이다. 다나카 레이코 박사 청소년 보호학회. 극단적 사건을 기준으로 법 전체를 폐지하는 건 예외로 전체를 죽이는 위험한 접근이다. 제도 자체가 아닌 적용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 결론, 진짜 사회적 보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소년법의 원래 취지는 어린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누군가에겐 면죄부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출발점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방향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과거 일본에서 벌어진 잔혹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현실이며 법과 제도가 어디까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감싸는 말이 죽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외면하는 말보다 먼저 나오는 사회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 진짜 바꿔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법, 선의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그것이 진짜 정의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연대와 목소리를 들려주세요.